반갑습니다.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1, 청소년 내담자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는 사실은 상담 이론 그리고 상담을 실제 진행하는 거 요걸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요 첫 챕터에서는 청소년 내담자의 이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뭐 상담이 이게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을 하면 상담 대상자인 그 내담자 청소년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들과는 다른 청소년의 특성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법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보통 나이를 어느 연령대를 청소년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청소년기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성이 있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얘기를 하고 나서 상담 이론이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여기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끔 시험에 나와요.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자주 나오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열심히 이 부분을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할 마음은 전혀 없는데 가끔 나온다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시험 볼 때 나올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봐두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게 법이 요 부분에 여기에 살짝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법에 대한 거 얘기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골치 아픈데 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뭐 청소년의 이렇게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청소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청소년이라고 얘기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1번 청소년의 정의예요. 동그라미 1번. 사회, 문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청소년의 정의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달라졌나? 네, 그렇죠. 옛날에 청소년이라고 불렀던 시기 그 옛날 어른들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 어른들이 내가 그 나이 때는 뭐 결혼을 했어 뭐 이런 얘기 뭐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결혼이나 이런 게 좀 더 일찍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청소년기라는 게 이제 없는 이런 시기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문화를 갖고 있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청소년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성인으로 간주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상황에 따라서 청소년기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 그러긴 합니다만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청소년기 자체가 뚜렷하지 않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성인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이전까지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분류를 했지만 성인식을 통해서 이제 네가 성인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통과 의례를 통해서 이제 성인으로 인정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의 예 부분에 보시면 원시 문화에서 사냥 의식이나 할례 의식이나 성인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요 포인트를 딱 기점으로 해서 너는 성인이야 이렇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청소년이었던 애가 딱 하루 자고 일어나면 성인으로 짠 하고 바뀌나요? 그게 아니라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이제 어떤 의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동그라미 4번에서 보시면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청소년기는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청소년기가 길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독립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걸 성인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걸 성인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은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기가 길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청소년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특성들을 보입니다.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청소년기 및 청소년 및 청소년기에 대한 개념 변화는 고전적인 개념의 청소년은 뭐 반항적이고 버릇이 없고 사려 깊지 못하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적이고 책임이 부족하고 비타협적이고 성에 대한 관심만 높은 존재들 이렇게 봤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청소년을 뭐 요구, 기대, 희망
근심 이런 것들이 복합된 존재고 다양하게 이해해야 되는 존재고 권리와 책임을 소유하고 있고 보호와 자율의 대상이고 사이버 문화와 정보화의 주역으로 이제 인식하는 그런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고전적인 개념은 과도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질풍노도시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애들이. 심리적 이유기, 뭐 심리적 유예기,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시기라고 봤다면 현대적 개념에서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특성이 있고요. 청소년기를 고유의 발달 단계 중에 하나, 중간에 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어정쩡한 시기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고유한 발달 단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상호작용 체제에 있다라고 보는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지식인에 보시면 이제 심리사회적 유예기라고 하는 것은 에릭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정체감이 확립되기 이전에 이제 그 정체감을 실험하는 다양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사회적 유예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체감을 효과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요구로부터 일시적으로 해방되는, 그래서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이 이제 이게 법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 구분하는 방법은 유엔에서는 청소년을 15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국제식량기구 FAO에서는 10세부터 24세까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하지는 말고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외워 우리가, 그죠? 청소년 기본법,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이렇게 청소년이라고 시작된 건 대상을 지칭하는 명칭을 청소년이라고 지칭하는 거고요. 그래서 호칭은 청소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소년으로 하냐? 기본법, 활동진흥법, 복지지원법은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봤고요.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 그러니까 이제 0세부터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0세부터 19세까지를 이제 청소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년법에는 호칭을 소년이라고, 소년법이니까 소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여자애들은 안 들어가냐? 아니요.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령은 19세 미만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건 성에 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그 호칭은 아동 청소년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연령은 19세 미만.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서는 이제 호칭을 아동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 앞에 무슨 이름이 붙였냐가 그대로 호칭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으로,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무슨 법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연령이 다 달라집니다. 근데 24세로 보냐, 19세로 보냐, 18세로 보냐, 하단 연령은 이제 시작 연령은 9세로 보냐, 0세로 보냐,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근로기준법이나 형법이나 민법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연소자라고 이제 지칭을 했고요. 그래서 연소자의 연령은 15세 미만인데 그 중학교 재학 중인 자는 18세 미만으로 이제 본 거고요. 형법과 민법은 미성년자라고 호칭을 했고요.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을 이제 미성년자,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미성년자.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이렇게 그 법의 취지가 있어서 이렇게 연령을 좀 다르게 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쭉 읽으면서 요렇게 이제 좀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양가로 2번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의 특성은 뭐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청소년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신체적 생리적 특성은요. 첫 번째 점 성장이 폭발하는 시기다. 이렇게 영아기에는 거의 그 1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씩 팍팍 크는 이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과 체중이 급성장하고요. 또한 성적으로 급격하게 성숙해지는, 그러니까 2차 성징을 계기로 해서 급격히 성숙해지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점, 호르몬이 변화하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이게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
이런 게 분비가 되면서 2차 성징이 나온다. 이건 남성 호르몬입니다.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에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2차 성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라는 거. 이렇게 호르몬과 연결해서 좀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이제 그 청소년기 발달이 조숙과 만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찍 이렇게 신체적으로 성숙하냐 늦게 신체적으로 성숙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자존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아이들은 조숙하면 열등감이 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헷갈리긴 해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늦게 그 신체적으로 성숙하면 좀 열등감이 생기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이제 인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의 인지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 점에 보시면 자아 정체감이 이제 발달해 나가는 시기인 거죠. 이 시기가. 그래서 정체감 형성 위기를 경험하죠. 그래서 그 청소년기, 사춘기에는 자아 정체감,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좀 탐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주제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 특성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점 보시면 인지적 능력이 부족한 시기예요. 인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제 사고력 자체가 약간 제한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질 수 있냐면요. 쭉 내려가서 보시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굉장히 이상주의적 성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청소년기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데모를 많이 하거나 이제 요즘 뭐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긴 합니다만 데모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상적인 사회가 되지 못한 걸 이렇게 다 이렇게 그 투쟁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적인 것에 못 미치는 걸 이렇게 용납을 잘 못해서 나타나지는 현상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나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상적인 그 부모의 모습에 미치지 못하면 그걸 이제 지적하고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공격하고 저희 애들도 이렇게 뭐 저는 성장한테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모르겠는데 저희 애도 보면 제가 볼 땐 괜찮은 선생님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뭐가 뭐 이렇고 저렇고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직접 말을 하면 싸우니까 그럼 지는 이상적인 학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해 얘네들이. 그런데 이제 꼭 이렇게 남들한테만 이렇게 이상적이지 못하다고 막 이렇게 세상이 이제 왜 이러냐고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참 그 이제 이상적인 사고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 사이에 이렇게 갭을 좀 많이 경험하는 게 이제 청소년기의 좀 특징이죠. 이게 이제 인지적 능력이 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점 보시면 이제 자아중심성입니다. 자아중심성은 원래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 여러분이 이제 발달심리 이걸 배우셨을 때 이제 들으셨겠습니다만, 자아중심성은 원래 이게 전 조작기 아이들의 그 심리적 특성이거든요. 근데 전 조작기에 자아중심성이 있다가 이제 구체적 조작기가 넘어가서 형식적 조작기잖아요. 얘네들은 형식적 조작기가 됐는데 자아중심성이 다시 이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상상 속 청중, 상상적 청중이라고도 부르는데 상상 속 청중과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게 엘킨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죠. 그 아래 이제 지식인에 좀 더 자세히 나오긴 합니다만 상상 속 청중이라고 하는 건 그 청소년 아이들은 이 시기에는 혼자 있어도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다 나를 관찰하는 것처럼 또는 주변에 카메라 몇 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서 이렇게 그냥 뭐 잠깐 바깥에 나갔다 와도 뭐 그냥 이제 이게 잠옷 바람으로 내가 어떻게 나가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상 속 청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건 나는 특별해 이런 사고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특별해서 내가 경험하는 이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이제 심리적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개인적 우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특별해서 내가 경험하는 이 사랑, 내가 경험하는 이 고통은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다
다 그 시기를 거치면서 한 번씩은 다 아픔을 경험했는데 나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또는 나는 특별해서 남들은 다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다 죽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사고하는 게 이제 개인적 우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중심성에서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이제 도덕성이 발달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그래서 이제 인지적 성숙과 함께 도덕성이 이제 발달을 하는데, 도덕성이 이제 적절히 발달해 나가는 건, 인지가 발달하지 않으면 도덕성은 발달이 잘 안 되거든요. 인지 수준이 떨어지면 도덕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지가 발달한 그 형식적 조작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도덕성도 거기에 맞춰서 발달되게 되는 특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쭉 보시면 이제 인지적 성숙과 사회 환경적 역할 변화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섯 번째 점에 보시면 사회적 이해력이 발달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남이 경험한 걸 듣거나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어떤 이해하는 폭이 훨씬 발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느낌을 적절히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점에 보시면 상징적 표현 체계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가능하죠.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지적인 어떤 훈련들,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점에 보시면 정보를 습득하고 문제 해결력을 위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발견하는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메타인지적인 사고. 메타인지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내 바깥에 나가서 나를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 이걸 이제 메타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업에서 메타인지라고 하면, 메타인지가 잘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은 공부해라 그러면 드립다 이제 1페이지부터 첫 번째 페이지부터 막 이게 외워가는 게 이제 메타인지가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의 이제 특성이고, 메타인지가 발달한 아이들은 이제 쭉 내용을 대충 이렇게 훑어보면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 나에 대해서 한 걸음 떨어져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그걸 메타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형식적 조작기에 메타인지적 사고가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가설적이고 연역적인 사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형식적 조작기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점에 보시면 이제 완벽한 세상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이상주의적 사고가 확장된다. 이상주의적 사고는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점에 보시면 이제 사회인지 발달 특성에 따른 문제 행동을 하는데 자신만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 이건 이제 개인적 우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열 번째 점에 보시면 자신의 견해를 관철하려는 편협한 태도를 고집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성,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 지식인 부분에 보시면은요, 엘킨드가 이제 자아중심성 이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상상 속 청중이라고 하는 거. 상상적 청중, 상상 속 청중, 같은 표현이라 이제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점 보시면 청소년이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주위에 카메라가 몇 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인식하는 거. 근데 굉장히 또 이렇게 상반되게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굉장히 난잡이 아니지. 지저분하게 개판으로 방을 만들어 놓는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나타나요. 이렇게 양극단을 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우화. 이건 개인적 우화는요, 인지 오류 중에, 인지치료의 인지 오류 중에 개인화 오류랑은 다른 얘기죠. 개인적 우화는 개인화 오류랑은 전혀 다른 얘기다. 이렇게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 우화는 나는 특별해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개인적 우화는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해서 내가 경험하는 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특별해서 남들이 위험한 건 나는 전혀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우화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자신의 우정이나 사랑 등을 타인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이나 위험 혹은 위기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점 보시면 쭉 내려가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고요. 자신의 사고, 감정, 경험 세계가 다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믿는 게 이제 개인적 우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요,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입니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여러분이 이제 발달 심리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배우셨을 내용인데요. 도덕 발달 단계는 전 인습, 인습, 후 인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습을 중심으로 이렇게 묶이는 거잖아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은 조작이라는 단어로 묶이는 것처럼 콜버그는 인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묶이죠. 전 인습, 인습, 후 인습 이렇게. 근데 이제 인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습적인 거, 일반적인 뭐 수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청소년기는 대체로 인습 수준의 이제 시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들은 어떻게 보나? 이제 이걸 생각하는 게 이제 인습 단계입니다. 전 인습 단계는 남들이 뭐라고 보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 인습 단계는 남들은 뭐라고 생각하지? 남들이 뭐라고 판단을 하지? 이거를 신경 쓰는 도덕 발달 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후 인습 단계는 그것을 초월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이제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에서는 뭐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전 조작, 구체적, 형식적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조작이라는 단어는 가역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은 구체적인 것에 있어서 갖고 오는 게 돼. 형식적 조작은 이제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갖다가 오는 게 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청소년기를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청소년기에는 이렇게 그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한 특성을 보이고요. 이렇게 그 어떤 정서를 굉장히 강하게 경험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극에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슬퍼할 일이 아닌데 굉장한 슬픔을 경험한다든지 굉장한 불안을 경험한다든지 이렇게 과하게 경험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청소년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 보시면 성인기보다는 더 강도 높은 정서적 경험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공격적 에너지의 불안정에 따라서 불안감, 죄책감, 수치심을 경험하고요.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반항적이 된다든지 쉽게 우울해지는 이런 특징들을 보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방어기제가 발달하게 되는데 주로 부인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부인 방어기제, 부인 방어기제도 사용하죠. 이 부인 방어기제는 뭐 그 이전에도 쓰고 그 이후에도 쓰기는 하는데요. 이제 사실 청소년기 남자아이들은 행동화 방어기제 많이 사용하고요. 청소년기 여자아이들은 동일시 방어기제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 방어기제도 사용을 한다. 방어기제가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그 우리가 상담 이론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정서적 경험에 대한 자각적 태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어떤 정서가 무슨 네이밍을 붙여서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배워나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에서 보시면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특성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전 시기에는 이런 거죠. 왜 우리가 그 자아 정체성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그 아동들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그 이제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얘네들의 자아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라나갈 수 있는데 청소년기가 되면 이 자아가 좀 그래도 건강해져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띡 하고 떨어져 나오려는 경향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독립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이제 보통 자아를 이야기할 때는 원을 그려서 여기서 자아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데 자아의 특징은 나인 것과 나 아닌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특성이 자아의 기본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아주 취약한 상태에서는 부모가 결정해 주는 걸 내가 결정한 것처럼 그냥 수용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나의 결정과 부모의 결정이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냥 수용해 버리니까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가 결정한 것과 내가 결정한 걸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래서 그건 엄마가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엄마가 하고 싶은 거지, 아빠가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선을 확 그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부모한테 이렇게 그 속해서 안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아무 책임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면 불안하잖아요. 지들이 무슨 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불안하니까 지들끼리 모여.
고만고만한 놈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다른 고만고만한 놈, 이게 너무 크게 그렸네. 이게 고만고만한 놈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안심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들을 보이죠. 이게 사춘기 아이들이 그래서 또래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특성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로부터 개별화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개별화돼서 혼자 단독으로 독립하는 그게 안 되고요. 또래들끼리 뭉쳐요. 그런데 더 크면 또래들에서 더 떨어져 나와서 이제 개별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중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 부모로부터 개별화되는데요. 부모와 정서적 유대를 지속하면서도 자신을 부모와는 다른 독특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식하고 경험해가는 심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애착 대상이 부모에서 친구애로 바뀌고요. 부모와 다른 가치관,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 점, 독립과 의존 사이의 갈등을 경험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싶은데 또 이게 편하거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세 번째 점, 동성이나 이성 친구 등 또래 집단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하는 또래와의 관계를 맺게 되고요. 심리사회적 지지를 그들로부터 얻어요. 부모로부터 얻었던 거를 이제 또래로부터 얻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또래 친구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지고요. 사회적 거부와 배척 감정, 고립감을 느끼는 특성들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미음에서 보시면 이제 기타 그 외의 특성들은 뭐냐면 첫 번째 동시다발적 관심입니다. 관심이 이렇게 하나에 딱 집중되기보다는 이렇게 확 흩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관심거리가 생겨요. 두 번째 점, 감각적 흥미와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게 흥미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이런 특성들을 보여요. 세 번째 점, 주위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래의 영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언어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네. 지들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언어 표현력이 좀 부족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 신체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청소년 내담자는 어떤 특성들을 보이냐. 이 청소년 일반적인 특성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상담을 올 때는 어떤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주로 만나게 되냐라는 거. 동그라미 1번. 상담의 동기가 부족하죠. 그렇죠.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상담 선생님에게 의존하겠습니까? 안 그런데. 그러니까 또래 관계에 의존하려고 들지. 그러니까 상담 동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동그라미 기억의 첫 줄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의뢰된 내담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비자발적인 내담자라는 거죠. 부모에 의해서 의뢰됐든지 학교에서 의뢰됐든지 선생님으로부터 의뢰됐든지 그런 의뢰된 내담자가 많고요. 즉 비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요. 동그라미 뒤엔 상담자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상담자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네들이 그 상담사인 저나 이제 우리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저한테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투사가 되겠지만 대체로 선생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잘 못 갖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담 선생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상담 시간에 온전히 이렇게 집중한다든지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집중력의 한계를 보이고요. 꾸준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되는 이런 특성들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이제 이 청소년에 대한 명칭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만 청소년기에 나타나지는 특징들 요거는 이제 시험에 조금 자주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보이는 어떤 독특한 특성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